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식품위생 책들은 다 받아보셨죠? 그래서 문제풀이 이제 이론에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요.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셨든 아니면 스스로 공부하셨든 이제 한번 이론을 한번 듣고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는 이론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이론 시간에는 이제 강조를 가장 많이 했던 게 바로 복습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복습의 시간이 상당히 중요했다면은요. 이 문제풀이에서는 상당히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복습 말고 예습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문제풀이 시간은요, 예습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풀이가 다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보통 3시간짜리 수업을 하면은 90문제 내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진도가 나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한 9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는요, 미리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은 굳이 여러분들이 그 전에 뭘가 나갈지 미리미리 공부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문제풀이는 또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시간에는 반드시 예습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식품위생직이라는 쪽이 이렇게 많은 다른 직렬처럼 뭐 보건직이나 이런 쪽처럼 이렇게 좀 많이 뽑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집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문제집이. 그래서 좀 퀄리티가 높은 이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풀 기회가 여러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집 같은 경우 기준에 나와 있는 게 뭐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나와 있는 것도 한두 문제집밖에 없어요. 문제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집을 풀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풀어볼 기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좀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하실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예습은 꼭 해오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이론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론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모를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제풀이 같은 경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복습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혹시 부족했던 부분은 없는지 뭐 방향은 또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공부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또 예습을 하시면서 해오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에 있다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습할 적에는요, 절대 책을 보지 마시고요. 책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본인의 실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좋죠. 먼저 내가 분량의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요. 시험을 보는 것처럼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뭐 법규와 관련 이제 뭐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를 풀어올 거다. 그럼 먼저 그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옆에다 책을 펴놓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건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책의 내용을 그냥 점검하는 정도의 차원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가져와서 이제 수업 시간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하면서 같이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요. 틀린 문제들도 있을 거고 맞은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틀렸는지를 나중에 복습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왜 틀렸는지 혹시는 내가 모르고 아니면 잘못 알고 간 것은 없는지 방향도 제대로 잡혀 있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또 이제 지역차가 또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좀 더 어렵게 출제되고 또 어떤 지역은 좀 더 쉽게 출제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기도 문제가 되게 어렵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즘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간혹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경기도 문제도 모든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뭐 한 두세 문제, 한두 문제 이런 정도로만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 뭐 경기도에서 나왔던 문제가 뭐 교육청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중에 뭐 저기 충남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쪽에서 나왔던 문제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같이 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되짚는다.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파악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풀이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청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재앙경쟁직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아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광범위한 범위를 우리가 훑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식품위생의 개요,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식품위생의 개요에서는 식품위생이 뭔지 그 일반적인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정의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 정의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행정, 법규까지 여기 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갈까요?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식품위생의 정의였었는데요. 그런 식품위생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1번, 2번에 나와 있는데 둘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던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주, 2번보다는 좀 더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이곳저곳에서. 그러니까 보기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보기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근데 좀 이곳저곳에서 자주 등장했던 문제.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 최근에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 2016년에. 경기도에서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실까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범주가 아닌 거. 자, 식품위생의 정의가 있는데 이 식품위생의 정의가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정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WHO에서 이제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었죠. 이제 그게 둘 다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1번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정의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범주가 아닌 거, 그 식품위생의 정의에 나와 있는데 오늘 나눠놨던 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1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할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판서하고 이럴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나눠드린 프린트 옆에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식품위생의 범주와 관련된 건 식품위생법의 정의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정의, 용어 무시하지 마세요. 그 용어와 관련된 것들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는 반드시 다 읽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론 시간에도 했었는데 한번 1번 보세요. 식품이라는 건 모든 음식물인데 의약품을 제외한 음식물이었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식품 첨가물에서도 했었는데요. 식품 첨가물의 정의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중에 천연도 있지만 화학적 합성품도 있었죠. 근데 이 화학적 합성품은 모든 것이 아니라 분해 반응을 제외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어진 물질을 의미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외되는 것들을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채취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식품 첨가물에 닿는 기구는 모두 다 해당이 되지만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이는 기계나 기구는 제외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용어들은 다 한번 쭉 읽어봐 두시고요. 11번 보세요. 11번. 자, 식품위생의 정의가 바로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범주는요, 식품위생의 정의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상이 되는 거,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이게 바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이 표현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식품위생법에요. 식품위생법에 식품 등 이런 표시가 되게 많거든요. 자, 이거는 뒤에 이런 게 생략이 됐다는 거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상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우리가 대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범주가 아닌 거, 이거 찾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식품제조회사의 상표. 자, 그 다음에 2번. 이건 이제 우리가 WHO의 정의인데요.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의 뭐가 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무순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기로 보면 두 가지 유형이에요. 유통이 들어갈 거냐, 섭취가 들어갈 거냐.
건전성이 들어갈 거냐, 건강성이 들어갈 거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뭐 식품위생의 정의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 재배하는 단계에서 마지막 인간이 섭취하는 단계까지죠. 모든 단계를. 자, 그래서 생육하는 단계부터 섭취하는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인간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건전성이었죠.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식품위생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자, 그래서 최근 새롭게 나온 식품위생 정의와 관련된 가로넣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품위생이 뭔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위생법에 있는 거하고 WHO의 정의 정도는 파악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식품위생직 쪽에서 나온 게 아닌데 위생사 시험에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식품위생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쓴 곳은 이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장자예요. 장자편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희한하죠. 그런 문제도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이란 단어를 처음 쓴 건 장자였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식품위생의 목적이 아닌 것. 이것도 식품위생법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오늘 나열했던 프린트 1페이지 보실래요? 자, 식품위생의 목적은요. 식품위생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조에 이걸 왜 만들었느냐? 목적이 있어요. 자, 목적이 뭐냐면은요.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요. 위생이다 보니까 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 보건이요.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걸 식품위생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다 식품위생의 목적 같은 게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 목적이 아닌 걸 골라내라 라고 했거든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도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 장애 방지 및 치료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솔직히 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목적을 몰라도요. 보기만 봐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위생을 한다고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의료가 아니니까. 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요인 중 내인성인 것은 그랬네요. 자, 내인성 위해 요인을 찾아라. 그럼 여러분들이 뭐 위해 요인이 3가지로 분류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이것도 1페이지 4번을 참고를 해보시면은요. 위해 요인은 크게 3가지죠. 자,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생선 요인별로 나눌 수 있어요. 내인성 하면 식품 자체 유독,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자연독이에요. 그래서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외인성 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외부로부터. 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 뭐 식중독균이냐, 감염병균, 곰팡이, 기생충 이런 미생물학적 요인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면 우리 화학성 식중독에 나왔던 거 있죠.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외인성입니다. 밖으로 들어온 거는 다 외인성이라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성이 있어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도 아니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성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리하거나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과정 중에 생성이 되는 물질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유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성 위해 요인의 대표적인 애들 이름 보세요. 벤조피렌. 이거 언제 생겼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생 중에 특히 어려운 게 화학성 식중독할 때잖아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얘네들이 다 뭔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벤조피렌 하면 우리가 타는 음식, 훈제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었죠. 그 다음에 뭐 트리알로메탄 하면 원래는 없는데 없었다가 물을 염소 소독할 때요. 수돗물을 염소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었죠. 아크릴아마이드 이것도 원래 식품이 들어있던 성분이 아니라 우리가 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감자 같은 애들을요. 그 다음에 니트로사민 하면 우리가 햄 제조할 때 만들어질 수 있었죠. 햄을 제조할 때 발색제로 사용하는 아질산 염 때문에 생기는 발암성 물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메탄올. 자, 얘 같은 경우 고의적으로 집어넣기도 하지만 생성이 되기도 해요. 알코올 발효시예요.
팩틴이 있으면 생성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MCPD, 이거 3분의 간장, 여기죠. 3분의 간장 제조 시에 생성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90년대 때는요, 이 문제가 거의 매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좀 뜸해졌었거든요. 근데 뜸해져도 간혹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4번 같은 경우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최근에 2014년도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요인 중 내인성,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된 경우를 찾으랍니다. 1번, 기생충에 감염된 채소. 자, 기생충에 오염된 거죠? 이거는 외인성.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오염됐으니까 이것도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니까 외인성. 그 다음에 녹색 싹이 난 감자. 이건 우리가 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원래 갖고 있는 거죠, 감자가. 자, 이거는 내인성이죠. 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구운 쇠고기. 그냥 쇠고기에는 없다가 지나치게 조리하게 되면은 벤조피렌이라든지 헤테고리 아민류 같은 물질들이 생성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유기성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내인성 찾아라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근데 보기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5번 같은 보기가 나올 수도 있죠. 구체적인 이름으로도. 자, 그러면 5번에 요 유형도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다음 중 식품으로 인한 병인물질 중 유기성 요인을 찾아라. 이번엔 구체적인 보기가 주어졌어요. 시트리닌, 베네로핀, 트리알로메탄, 둘신. 자, 그럼 이 중에서 유기성, 중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을 찾아라. 그럼 그때는 답이 3번이죠. 트리알로메탄 하면은 수돗물을 염소 소독할 때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답은 3번인데 1번 보시면 시트리닌 하면은 이거는 곰팡이독이었죠. 황변미독이요. 신장독을 일으키는 신장독인 황변미독이었고요. 그 다음에 베네로핀 하면은 이거는 조개독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모시조개, 바지락, 굴 이런 데에 함유되어 있는 조개독입니다. 그 다음에 둘신 하면은 유해 첨가물이죠. 유해 감미료.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있는 시트리닌은 외인성이 되는 거고요. 베네로핀은 내인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둘신은 외인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가 이렇게 4번 같은 보기가 나올 수도 있고 5번 같은 보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가 무엇인지 어떤 성분인지만 알면은 구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죠. 자, 그래서 5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유기성 유독물질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한 거 그랬네요. 유기성? 그럼 유기성이라는 건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식중독균, 경구 전염병균, 기생충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중간에 다 뭐 되는 거냐면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 이건 외인성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식품의 조리, 가공, 저장 등의 과정에서요. 식품 중에 생성되는 유독물질이다.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유기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그럼 또 3번도 구별해 보시면은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식품에 들어있는 고유성분이래요. 그럼 당연히 내인성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식품의 생산, 생육, 제조, 가공, 저장 등의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식품에 유입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외인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7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법규나 행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식품위생행정이 과학적인 행정으로 전환된 계기가 된 연도. 이건 딱 뭐냐면요. 식품위생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제정됐냐면 62년에요. 자, 그래서 7번의 답 2번이었습니다. 이거 90년대 문제예요. 자, 7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식품위생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의외로 이건 또 최근의 문제에도 나왔을까 옛날에도 나왔었던 문제긴 한데요.
최근에도 2014년도에도 또 한 번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에 식품위생행정의 시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식품위생행정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알만한 것들이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의 규격, 제조, 사용 등의 기준 설정.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보시면 뭐 식품 첨가물로 사용된 화학적 합성품의 지정, 표시 제도, 식품위생 감시 실시, 식중독 예방, 그 다음에 뭐 리콜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해썹이라든지, 이거 다 뭘 근거로 하는 거냐면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들은요, 다 그 행정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그대로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식품위생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만 알면은요, 이건 뭐 문제 찾는 거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 기구, 용기, 포장의 규격, 기준 설정, 그 다음에 식품 영업의 개선 및 향상을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식품 역량의 개선 및 향상 유도, 그 다음에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딱 보면 뭐냐면 3번이죠. 위생과 역량. 그래서 역량을 개선하는 거는, 향상시키는 것은 위생 행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그때 시험 문제도 실제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8번의 답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9번. 식품위생 관련 법령과 주관부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에 이게 충남 문제로 나왔던 건데요. 4년 뒤에 다시 이 시험 문제가 또 한 번 나온 거죠. 교육청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나왔던 문제가 몇 년 뒤에 또 다른 지역에서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같은 해에 나오기도 합니다, 간혹.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부처에서 어떤 법령에 관여하는지 정도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나누는 프린트 2페이지 보세요. 오늘 나눴던 프린트 2페이지. 자, 농산수산과 관련돼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게 있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소관 붙여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 가지 더 들어가 있어요. 식약처도요. 품질관리가 들어가다 보니. 자, 그 다음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예전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긴 하였는데요. 그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여를 했지만 이제 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요. 식약처에서 주관을 합니다. 양곡관리는 당연히 뭐 농림축산식품부, 뭐 밀가루 공유. 먹는 샘물, 먹는 물과 관련된 거 있죠. 그럼 당연히 먹는 물 관리법이고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류, 그럼 주세법이거든요. 주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소금은 해양수산부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외의 것은, 그러니까 식품이나 적개겁이나 용기 포장에 관련된 나머지 것들은 식약처에서. 자,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것도 식약처에서. 그다음에 학교급식품은 당연히 교육부겠죠. 그래서 소관부처와 관여하는 것들, 어떤 법률과 어떤 법률 어떤 부처에서 관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주관부처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으로 돌아와서, 자, 식품위생 관련 법령과 주관부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1번부터 보세요. 식약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그 다음에 교육청, 교육부 학교급식법,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먹는물관리법,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주세법. 잘못 연결된 거? 3번이죠. 먹는물관리법, 그래서 왜 물이니까 해양수산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먹는물관리법은 환경부가 됩니다. 그때도 틀린 틀린 번호로 이게 나왔었는데요. 먹는물관리법은 환경부예요. 자, 그래서 9번의 답 3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법령과 주관부처, 간단하게 어디에서 뭘 하는지 주요한 것은 좀 몇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9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식품위생의 전문기관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업무와 시험, 검정,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하는 기관, 총괄하는 기관은 어디냐면 식약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종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였거든요.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국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과 관련돼서는 완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관부처가 어디냐면 식약처죠. 청에서 처가 되면서 모든 것은 총괄, 조종하는 건
식약처예요. 그래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것을 총괄, 조종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식약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 3번이 되죠. 그 다음 11번 다음 업무는 식약처의 어떤 과의 주요 업무인가 뭐 이건 그닥 중요하지는 않은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1번 거기 보실래요? 2페이지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2페이지. 자, 그 식약처와 관련된 뭐 법령 같은 경우, 주요 법령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거기 보세요. 식품과 관련된 것은 식품안전정책국에서 주로 다루는데요. 거기는 다시 5개의 과로 나눠져요. 식품정책조정과, 식품관리총괄과, 그다음 식품소비안전과, 수입식품정책과, 주류안전기획단 이런 식으로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주류안전기획단 하면 말 그대로 주류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겠죠. 그 다음에 수입식품정책과는 당연히 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냐면 수입식품과 관련된 거. 그럼 이 3가지만 구분하면 되네요. 식품정책과랑 정책조정과랑 식품관리총괄과, 식품소비안전과 이 3가지만 구분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요. 이름만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식품정책조정과에서 담당하는 일 보실래요?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용기, 포장의 위생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 총괄, 조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총괄하고 조종하는 업무. 정책을 수립하는 거. 그러니까 식품위생과 관련된 뭐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총괄, 조종하는 거 있죠. 그런 게 그 정책 조종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허가, 신고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거, 그렇죠? 총괄, 조종한다. 이런 게 나오면 정책조정과예요. 그러면 식품관리총괄과는 뭐냐면요. 관리를 총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현장에서 관리하는 걸 총괄해요. 현장에 나가서 지도 단속하죠. 그럼 지도 단속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수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수거나 검사 계획을 수립 관리하는 거. 단속해야 되잖아요. 그런 단속 업무를 관리하는 거. 단속 공무원을 관리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총괄 조정. 여러분 단속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식품위생감시원. 그래서 여러분 16번도 보세요. 식약처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 교육하는 거. 이런 걸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는 업무를 관리하고 기획하고 총괄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 임명하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식품소비안전과는 대표적인 게 헬스업. 헬스업 업무와 관련된 거 있죠. 그래서 헬스업과 관련된 관리를 종합 계획하고 수립하고 조정하고 이런 거요. 제도 개선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업무는 식품소비안전과에서 담당한다. 이 정도로 가볍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죠. 뭐 말 그대로 총괄 조정하는 건 정책조정과, 그 다음 현장에서 나가는 업무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 관리총괄과, 그 다음에 헬스과 관련된 건 소비안전과에서 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는 그거거든요. 헬스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거네요. 다 기본이요. 헬스업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헬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건 어디였냐면 식품소비안전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번의 답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식품안전행정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아닌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기를 읽어보면 답이 아닌 걸 찾아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보기 보세요. 식품위생감시를 실시한다. 의약품 위생감시를 실시한다. 그 다음에 햇섭을 도입한다. 유해식품 등을 제조 유통업자 책임하에 자진회수, 폐기하는 식품회수 제도를 도입한다. 나머지는 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행정들이죠. 아닌 게 있잖아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의약품과 관련된 건 식품위생에서 다루진 않죠. 그래서 12번의 답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13번. 보기는 어떤 법 또는 제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 또는 이제 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품위생행정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식품위생행정제도 중에서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라는 거겠죠. 보기를 보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원활화와 제품 안전 향상을 통해서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는 15년도 교육청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뭐였냐면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법이죠. 이거는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 2번이 되죠. 그럼 이거 나온 김에 이거랑 것과 유사한 식품위생행정제도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여러분은 3페이지. 자, 3페이지. 자, 그런 식품위생행정제도에 어떤 애들이 있느냐. 제일 먼저 나온 게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도죠. 여러분 이건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같이 볼게요. 자, 1페이지에 보면 그 용어 정리에 13번 있죠. 용어 정리 13번. 그 13번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뭔지 나와 있어요.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하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요.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예요. 그래서 요즘에 육류 제품들이 거의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이런 애들. 그래서 그 바코드만 찍으면 얘가 어디에서 생산을 해서 누가 생산을 해서 어떻게 유통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눈에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페이지 내용도 보시면은요,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에서 식품 이력관리, 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서요, 해당 식품을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면 돼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는 거죠.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 그 다음에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는 그냥 등록해야 됩니다. 식약처장에게. 그 다음에 사망도 한번 보실래요? 사망. 우리가 1번, 법에서 1번, 2번, 3번으로 나오는 건 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사망을 보시면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뭔가 변경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보세요. 식품 이력 추적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곳들이 있었죠. 1항의 단서 조항.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 매출액이나 매장 면적이 얼마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은요. 2년마다 조사 평가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행하는 게 자가 품질 검사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자가 품질 검사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 만든 제조사에서. 근데 만약에 식약처장이나 이 항을 보면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요,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가품질 위탁 시험 검사 기간에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보면은요, 자가품질 검사는 뭐 기준에 맞게 기준에 따라 해야 되고요. 기록서는 얼마 정도 보관하냐면 2년간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뭘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주기를 결정을 하냐면요. 식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면 돼요. 언제마다 한 번씩 할 거냐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가품질 검사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면제가 되냐면요. 해당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해서 조사 평가를 한 결과 만점의 95%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자가품질 검사가 면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품질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뭐 인체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회수를 해야 되겠죠. 회수제도. 자, 식품 등의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영업자가 유통 중인 당해 식품을 회수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가 식품회수제도, 리콜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회수에는 일반적인 회수와 긴급회수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게 일반 회수가 되는 거고요. 긴급회수 한번 보실래요? 자, 긴급회수 같은 경우에는 식품 등의 병원성 미생물, 유독 유해물질 등이 있거나 오염되어 인체에 해를 주었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요. 원래는 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것도 심의평가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거치지 않고 바로 회수를 하도록 하는 거. 단축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긴급회수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수 같은 경우에는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회수를 제도에 이제 회수에 들어가는데 얘는 그런 거에 거치지도 않고 바로 회수에 들어가는 게 긴급회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식품위생행정과 관련된 제도, 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3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4번. 식품위생법의 근거를 둔 하위법령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식품위생법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한번 볼까요? 자, 1번.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이건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먹는 물 관리법. 이건 먹는 물 관리법과 관련이 있죠. 식품위생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그 다음 2번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칙,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기준. 그럼 이 중에 해당한다는 건 당연히 2번이죠.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표시 기준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품위생법에도 표시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표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련된 거. 그거에 근거를 둔 고시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니까 법 밑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법 밑에 시행령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있고, 이거보다 더 낮은 게 바로 뭐냐면 고시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그래서 법 밑에 규칙, 그 다음에 뭐 시행령, 그 다음에 고시, 이런 내용들.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이거 있죠. 그러면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에 등에 관한 규칙은 당연히 먹는 물 관리법이고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칙은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겠죠. 그 다음에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기준은 이건 뭐에 대한 걸까요?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겠죠. 그걸 근거로 한 하위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문제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표시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 식품 등에 대한 표시 기준도 당연히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양표시는 어때요? 영양표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뒀을까요? 아닐까요? 영양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아닐 것 같죠? 근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위생법에 보면 영양표시를 해야 되는 식품을 위생법의 근거로 드러났어요. 이런 식품에는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에 대한 거냐면 영양표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표시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는 어떨까요? 그것도 위생법에 있죠. 우리 이제 좀 뒤에 있다가 이제 하다 보면 그거 다 나오거든요. 그 위생표시도요, 다 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그건 어떨까요? 저 뭐 있지? 자외선 조사식품 표시. 이거는요? 그것도 해당이 되죠. 식품조사처리업도 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것 관련된 것도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 그거 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원산지 표시요. 원산지 표시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원래는 이게 여기 해당이 됐었어요. 식품위생법에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됐어요. 그게 삭제됐습니다. 그게 삭제가 되고 법령이 따로 생겼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법이 따로 제정이 된 거죠. 위생법이 아니라 다른 법령으로. 그래서 원산지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의 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 판매하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를 해서요.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건 당연히 뭐냐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거. 그게 바로 이력 추적 관리예요. 자, 그래서 15번의 답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16번. 식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생산자, 영업자 등이 그 제품을 회수해서 폐기하는 제도를 뭐라고 그럴까요? 네, 리콜 제도, 회수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6번의 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식품위생 용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에 정의하는 기구가 아닌 것은 도마, 탈곡기, 과육분쇄기, 식품운반기구. 그러니까 식품에 직접적으로 닿는 기계 기구는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구예요. 식품위생법이 정의하는 기구예요. 근데 이 중에 아닌 애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애들은 제외한다 그랬냐면 농수산물의 채취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는 제외한다라고 했죠. 농업과 수산업 이쪽이에요. 농업이나 수산업의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나 기구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그 관련된 물건들, 그런 애들은 제외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탈곡기예요. 탈곡기, 어망, 그러니까 그물 이런 애들 있죠.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 뭐 이런 애들, 탈곡기 이런 애들이 제외돼요. 자, 그래서 17번의 답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표시제도와 관련된 게 쫙 나와요. 표시와 관련된 거. 자, 그럼 18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총리령으로 정해진 영양표시의 대상 식품이 아닌 거. 자, 요거 오늘 우리 나눠드렸던 프린트 3페이지. 아까 영양표시도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은요.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보세요. 장기 보존용 식품, 레토르트 식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기 보존 식품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이 레토르트 식품만 해당이 되니까 레토르트 식품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과자, 캔디류, 빙가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그 다음에 식용 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 용도용 식품, 그 다음에 어육 소시지, 그리고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커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사면 뒤에 뭐가 다 되어 있냐면 여기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시되어 있죠? 그게 바로 영양성분 표시잖아요. 그런데 다 쓰여 있어요. 커피, 그 다음에 장류 이런데, 그 다음에 14번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13번까지 말고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청해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뒷장 넘기면 장류는요. 모든 곳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건 현재 아닙니다. 시행일을 보세요. 시행일. 자, 시행일을 보면은 장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요. 차츰 하나씩 이제 시행이 되는데 매출액이 큰 곳부터 시행을 하죠. 2016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마지막이 언제인지 보세요. 2021년. 그러니까 이건 아직 시행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장류는 지금 다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류가 여기 포함이 되려면 2021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18번에 총리령 이렇게 장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표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김에 그 뒤에 것도 한번 보실래요? 자, 용어 정리는 여러분들이 읽어두시면 되는데, 영양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양성분 중에 트랜스 지방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랜스 지방, 그래서 트랜스 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 지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칼을 보시면 1회 섭취 창고리,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여러분 그 과자에 보면 영양성분 표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회 제공량. 그거 아니에요? 그쵸? 1회 제공량. 이건 처음 들어봤잖아요. 1회 섭취 참고량. 그쵸? 이게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면 지금 바뀌긴 했어요. 바뀐 게 벌써 이제 고시가 되긴 했는데 시행일은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시해도 돼요.
근데 나중을 위해서, 나중을 준비하시는 분을 위해서 집어넣긴 했는데요. 이건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1회 제공량 이거 못 써요. 이게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죠. 1회 참고량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양 성분 표시도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은 1회 제공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1회 제공량이 회사마다 다 어때요? 달라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봉지 하나 전체다. 우리 맨날 착각하죠. 과자 한 번에 다 먹는데 그 과자를 한 6번에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거기에 뭐 이제 1회 제공량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게 전체가 6회 제공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6번을 뻥튀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과자 한 봉지 다, 뭐 한 봉지 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100g 기준으로 이제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서 완전히 다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다 2018년이에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의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혹시나 예, 이번에 떨어져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한번 달라진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영양 성분 표시할 때 강조 표시할 수 있었죠.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 대상 성분이 있어요. 표시 대상 성분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중 당류, 지방 중에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단백질 이런 애들은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거. 그다음 그 외에 더 표시하고 싶은 것들 있죠. 나는 뭐 비타민도 더 넣었어. 그럼 비타민을 뭐 더 표시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반드시 표시해야 될 거는 가부터 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영양 성분 표시도 영양 표시도요.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자, 그러면 총리령으로 정해진 영양 표시의 대상 식품이 아닌 거 골라내라 그랬거든요. 김밥, 커피, 장류, 잼류. 우리 아까 본 거 다 보기 중에 얘네들 다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거? 장류. 장류가 포함되면 2021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18번의 답 3번입니다. 그 다음 19번.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제시한 식품의 표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식품의 표시와 관련된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것도 예전에 그 경기도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거기 오늘 나왔던 프린트에 보시면은요. 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 제조 가공업을 등록한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도 다 등록 제조 가공한 식품 첨가물은 다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조사 처리 식품, 수입식품, 수입식품 첨가물 이런 애들, 그다음에 자연 상태의 농입 수산물 중에요. 포장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요. 7번이 2018년부터 들어가요. 2018년부터. 요즘에 되게 가맹점들 많지 않아요? 그것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7번도 2018년부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식품하고 식품 첨가물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우리 등이잖아요. 더 누가 있냐면 기구, 용기, 포장도 표시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해야 될 사항들이 나오죠. 어떤 내용들을 표시하나 보세요.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그 다음에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네,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이런 것들. 이런 것 등을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표시사항들, 이거는 어떤 식품이나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영양성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식품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식품은 다 할 필요 없죠, 영양성분은. 아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그 식품들만 표시를 하면 돼요. 자, 그럼 19번으로 돌아와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제시한 식품의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업소명, 영업허가번호, 소재지, 성분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이거는 뒤에 있는 여러분 왜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뒤에 읽어보신 적 있어요? 그 내용만 알아도 답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되는데 누구냐면 바로 영업허가번호예요. 이건 표시할 필요 없죠.
자, 19번의 답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20번. 다음 중 유통기한, 제조 연월일 표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시행이 되는데요. 2018년부터는 되게 간편화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통기한이라든지 제조 연월이라든지 이런 걸 안 쓰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서 요즘에 수입식품도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많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이것도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2017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그 방식 그대로 갑니다. 우선은. 자, 그럼 이제 요거와 관련된 사항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4페이지 거기 보면 유통기한 제전 연월일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전 연월일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 그러니까 가공이 다 끝난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소분 판매하는 경우. 그럼 소분 판매하는 경우는 소분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요.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 제품이 제조된 연월일을 우리가 제조 연월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해야 되는 대상식품. 지금 현재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이런 애들이 있고요. 설탕, 식염, 빙과류, 주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주류 중에 누구는 제외냐면 맥주, 탁주, 약주는 제외돼요. 제외된 이유가 얘네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세부 표시 기준 보실래요? 세부 표시 기준에 보면은 즉석 대상, 표시 대상 식품 중에요. 즉석 식품들 있죠.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얘네들은 제조일뿐만이 아니라 제조 시간도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음료류는요, 병막에 표시하면은 연월만 표시해도 돼요. 빙과류도 연월만. 그 다음에 주류는 제조번호나 병임 연월일이 그걸 표시한 경우에는요, 제조일자를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는 김에 이제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도 보죠. 자, 유통기한 하면은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품질 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때 해당 식품의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 그래서 품질 유지기한이 보통 더 길어요. 자, 그 다음에 표시 대상 식품, 유통기한의 표시 대상 식품이에요. 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되는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 식품은 다 뭘 표시해야 되냐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외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설탕, 빙과류, 식용 얼음, 과자류 중에 껌류, 소포장한 제품에 한해서 그 다음에 식염, 주류, 이런 애들은 아까 보니까 다 어디에 있었냐면 제조연월을 표시하는 애들 있죠. 거기에 있었잖아요. 이런 애들은 제외. 근데 주류 중에 누구예요? 맥주, 탁주, 약주가 제외된다. 그럼 이 맥주, 탁주, 약주는 아까 뭐 해야 됐어요? 유통기한 표시하니까 제외되는 애들 중에서 또 제외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맥주, 탁주, 약주는 유통기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류는 유통기한 표시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이런 애들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그 다음에 제조 연월일 표시에 관한 거, 그 정도는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서 20번 볼까요? 다음 주 유통기한, 제조 연월일 표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그랬네요. 자, 1번 맥주, 빙과류, 식염 등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틀렸죠. 빙과류하고 식염은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애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 안 되냐면 맥주요. 주류 중에 맥주, 탁주,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2번 빙과류. 빙과류는 제조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빙과류, 그 다음에 음료수 이런 애들은 제조 연월만 표시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3번 주류는 병막에 표시하는 경우에는요. 제조 연월말을 표시한다. 병막에 표시할 때 제조 연월만 표시하는 거 누구였냐면 네, 음료류요. 음료류. 자,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서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은 당연히 품질 유지기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대로 된 건 2번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20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 21번. 유통기한에 반드시 제조일과 제조시간까지 함께 표시해야 될 대상식품은, 이게 최근 시험 문제였는데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같이 표시해야 되는 식품을 찾아라 이랬네요. 즉석식품 중에 이런 애들이었죠.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이런 애들이죠.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래서 21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2번. 자, 우리나라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표시대도의 표시 대상이 아닌 거. 여러분, 우리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아래쪽에, 오쪽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항목 정도 보면 이래요. 난류, 가금류의 하나인데요. 가금류가 낳은 알, 그 다음에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 염. 여기까지 원래부터 있었죠. 원래부터 있던 거에다가 추가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죠. 호두, 닭고기, 쇠고기. 그래서 여러분 예전엔 돼지고기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닭고기하고 소고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그 다음에 조개류들 있죠. 굴, 전복, 홍합 이걸 포함한 조개류들. 이런 애들까지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할 필요가 없는 대상은 그랬네요. 홍합, 토마토, 오리고기, 쇠고기. 아닌 것은 오리고기입니다. 그래서 오리고기는 표시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22번의 답 3번이 됐죠. 그 다음 23번. 다음 중 원산지 표시 대상의 식품이 아닌 것 그랬네요. 자, 그래서 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것들은 이것도 이제 최근에 2013년 교육청 문제에서 한번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그때 문제가 되게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대상 정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되게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24번처럼. 그러니까 표시대한 사항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요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것들은요 조금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